코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변경 사태가 결국 허가 취소로 결론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오롱 측이 허가 심사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이한나 기자가 오늘 식약처 발표 내용 정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K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코오롱이 제출했던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이 심사 통과를 위해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액 세포에 삽입된 TGF-베타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허가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을. 식약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코오롱 티슈진뿐만 아니라 코오롱 생명과학도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이미 2년 전에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지난 2017년 3월 인보사의 이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고 이 같은 검사 결과를 같은 해 7월 코오롱 생명과학에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측은 허가 당시 이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와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사실을 숨기고 자료도 거짓으로 제출했다. 식약처 발표를 바라보는 인보사 투여 환자들은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약처는 일단 인보사 안전성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환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약처는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선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포 사멸 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 추적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은 없다는 점을.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인보사 투여 환자 3,700여 명에 대한 특별 관리와 15년간의 장기 추적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심사 시스템을 연구개발 단계부터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환자들은 줄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보사 성분 변경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송 참여 환자들을 모집해온 법무법인은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입증할 수는 있죠. 의약품에 본인들이 원치 않은 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워하시고. 원고로 참여한 244명의 환자들은 인보사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를 합해 모두 2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던 나머지 환자들도 앞으로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소송 규모는 급격히 커질 전망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이 인보사 허가 취소에 따른 파장과 시장 영향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아무래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거는 코오롱 생명과학이겠죠? 맞습니다. 당장 1조 원 규모의 인보사 수출 계약은 거의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품목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이 판매와 유통 모두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이 다국적 제약사 당장 이 먼디파마와 맺은 6,6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비롯해 중국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홍콩과 마카오, 몽골 등과 지금 1조 200억 원이 넘는 수출 계약도 곧 해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환자들 줄 소송 앞서서 뭐 200여 명이 소송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기업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코롱 생명과학이 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뭐 말씀하신 리포트 보신 것처럼 오늘 1차 소송에는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이 참여했습니다. 코롱을 상대로 2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고요.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부인 측에서는 지금 피해자 모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소송 규모가 향후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에 인보사를 개발한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가 또 따로 있는데 예. 여기는 회사 존폐를 걱정해야 될 처지라고요. 그렇습니다. 인보사의 퇴출은 이 개발사인 그 말씀하신 코롱 티슈진에도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동안 개발에 투자한 막대한 이 비용 탓에 2017년에 407억 원의 적자를 냈고요. 작년에도 34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인보사 개발을 앞세워 미국에 설립한 이 법인인데 인보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상장사이기도 한 티슈진이 지금 전망대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이 관리 종목에 지정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오롱 그룹 전체 차원에서 입는 타격은 어떻습니까? 네, 뭐 식약처가 이번에 코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예. 코롱 그룹은 그야말로 지금 초상집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수사가 향후 코롱 생명과학 또 코롱 티슈진은 물론 이웅열 전 회장 등 그룹 수뇌부를 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전 회장 스스로도 인보사에 대한 애정을 과거 여러 차례 드러낸 바가 있는 상태고 연구 개발을 직접 진두 지휘하면서 1,1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해온 만큼 이번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코롱 생명과학 형사고발과 함께 코롱그룹 과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태 때문에 뭐 비단 코오롱 관련된 회사들뿐만 아니라 예. 국내 이 제약과 바이오 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뭐 제약 바이오 업계도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번 사태가 자칫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 또 허위 자료 제출, 또 형사 고발 등 일련의 과정이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 나아가 이 불신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2의 인보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바이오 산업을 최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뭐 정부 지원 계획이 나왔고 업계에선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고 이제 보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인보사 사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 항공을 두고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대기업들이 잇따라 불참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애경그룹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이 애경그룹이 어느 수준으로 검토를 벌이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삼성증권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경그룹은 다만 삼성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한 것까지는 아니고 논의하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애경의 한 관계자는 경쟁사로서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기대 효과는 어떻습니까? 네, 애경그룹은 앞서 지난 2005년 제주항공을 설립하고 국내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독보적인 1위 항공사로 성장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험은 향후 아시아나항공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채권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빠르면 오는 7월 입찰 등 과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조가 극렬하게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총장 점거 또 일부 폭력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곧 다가올 핫투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와 이 내용들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먼저 현대중공업이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네, 현대중공업이 노조 간부와 조합원 60여 명을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노조 파업과 또 울산 본관, 서울 사무소 진입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또 일부 노조 간부는 지난 16일부터 파업을 벌여오면서 공장 전원을 차단하거나 혹은 가스 밸브를 잠그는 등 생산 차질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주주총회장 점거한 것도 있었고 또 오늘부터는 노조가 전면 파업에까지 돌입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노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현대중공업이 추진을 중인데 이렇게 하려면 물적 분할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물적 분할을 가결할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금요일 31일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노조는 물적 분할로 중간지주사와 또 계열사인 신생현대중공업이 만들어지면 이 신생현대중공업이 수조 원대 부채의 대부분을 떠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또 겹치는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이제 뭐 강경 대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오늘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지난 3월과 4월 이제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민노총 관계자들이 국회 담장을 부수고 또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장 신청에 앞서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선업종노조의 불법 시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 청장은 폭력 행위에 가담한 한 사람을 추적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전 울산지방경찰청의 요청으로 19개 중대를 관련 지역에 파견을 했습니다. 이게 인원수로 치면 2천여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건데 예. 현대중 노조의 불법 점거와 또 시위에 대해서 경고의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회사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노동계 전반의 하투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자체가 노동계 지지로 탄생한 만큼 이번에 노동계와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가 고민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최근 노동계의 움직임과 또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경찰의 기조에 따라서 이번 하투의 강도와 방향이 변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주말 앞뒤인 금요일과 월요일에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비상 소집에 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까요? 법원이 이에 대해서 응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법원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한 공무원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공무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해경에 근무 중이던 재작년 12월에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 당시 비상수집에 12시간 늦게 복귀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위 그리고 원고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충돌 사고가 난 날은 일요일이었는데요. 이 공무원은 주말 앞뒤로 하루씩 연차 휴가를 내고 인천 자택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상소집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가 기간 중에 토요일 등도 역시 연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연가와 주말이 엄연히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휴가 기간 중에 토요일 등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근거할 때 토요일 등의 법적 의미와 비상수집 의무가 개인적인 계획이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CNBC의 권세욱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가장 비싼 주식이 어느 기업 주식인지 아시나요? 대기업 떠올리시는 분들 많겠지만 의외의 주인공은 바로 이 태광산업입니다. 오늘 종가가 146만 2천 원이나 기록을 했는데 한 주 사들이는데 150만 원 가깝게 든다면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부 증권사들이 주식을 0.1주 혹은 0.01주씩까지도 쪼개서 팔 수 있는 이 소수점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쪼개서 팔면 투자자들이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증권사 입장에서도 거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니 싫을 리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방식도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자체에서 주식을 쪼개는 건 허용하지 않지만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접 쪼개서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까지는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내 금융감독원도 이 방식을 국내에 들여오려는 증권사들의 문의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는지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쪼개 팔기 도입을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주당 100만 원을 넘기는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태광산업과 LG생활건강 단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상위 500종목의 주가는 평균 8만 7천 원가량에 불과해서 사실 한 주를 사는데도 그렇게 많은 돈이 평균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 주당 무려 3억 6천만 원을 넘는 주가를 보이고 있고 또 주식 수만 5억 주에 달하는 아마존의 주가도 2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미국의 상위 10대 종목 주가가 대부분 100만 원을 넘기다 보니까 소수점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면 삼성전자 주식 0.1주에 4천 원, 또 0.01주는 단돈 400원만 내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여서 나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이 소수점 투자 과연 필요할까요?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서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황인표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먼저 오늘 열린 세미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 국토부 산하에 있는 국토연구원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서 이제 부동산 정책 평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 매매 가격이 작년 9.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게 주된 평가였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집값이 크게 안정됐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런던이 40%, 베를린은 63%, 시드니 55% 이렇게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동안 서울은 19% 상승에 그쳤다는 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이 발제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예. 서울의 경우 주요 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가을부터 안정세를 보였다라는 얘기는 뭐 저희가 많이 수치로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이 정부 출범 당시와 좀 비교를 하면은 아파트값 얼마나 많이 올라 있습니까? 일단 그 아파트 값이 얼마나 변했는지 살펴볼 때 쓰는 게 중위 가격이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한 줄을 쭉 세워놓고 한가운데 있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예.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6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에 7억 원을 넘더니 9월엔 8억 원, 11월엔 8억 5천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4월 말 현재 중위가 8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1억 1천만 원씩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 대책들이 나왔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급등세를 막지 못했고 이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을 내놓겠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민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미쳤다 그러죠. 아파트 값이 미쳤다 그러죠. 정말 젊은 셀러리맨들 집장만 하기 너무너무 멀고 힘들고 인상률이 좀 많이 가파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서민들한테는 그런 부동산의 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아무래도 경쟁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나이에 상관없이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지난해 좀 인기를 많이 끌었던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이게 무주택 서민 입장에선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분양시장이죠. 그래서 뭐 로또 분양이다, 청약시장이 과열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런 말도 사라졌습니다. 예. 그 2월에 분양한 서울 홍제동
그러니까 강북에서도 좀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실제로는 18평 정도 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7억 원에 달했고요. 이 84제곱미터의 경우 발코니 확장 비용을 더하면 이 9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공급을 늘려서 뭐 전반적인 가격을 잡아보겠다라고 네. 하면서 뭐 30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도 또 발표를 했었는데 이 신도시 계획 놓고도 여기저기서 좀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2기 신도시가 지금 교통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분양에 들어갔는데 미분양이 났거든요. 또 2기보다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3기 신도시를 또 만들겠다 이러니까 지금 2기 신도시 거주민들의 불만도 또 나름대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주택시장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김환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지난 3월 16억 원 초반까지 가격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달에만 12건의 매매 계약이 성사되면서 2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대표적 재건축 추진단지인 강남구 운마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도 최근 18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한참 떨어졌을 때보다는 한 1억 5천 정도 높여서 호가는 34평짜리 같은 경우는 한 18억 중후반대 이렇게까지 보셔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데는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우려 또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 주택가격 전망도 지난달보다 6포인트 오르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아주 없는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이라서 큰 의미는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거시경제가 불안하고 최근에 급등에 따른 그런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불안한 양상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다만 경기 침체로 금리 인상 리스크가 사라졌고 공공택지나 SOC 사업의 보상금도 풀린다는 점에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번엔 정부 인사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2년 만에 국세청장을 교체했습니다.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승진 발탁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맞습니다. 청와대는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습니다. 신임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김현준 내정자는 1968년생으로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일명 조사통으로 불리는데요. 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기업의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엄정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청와대 파견을 2번이나 갔을 정도로 능력과 성실성 면에서 검증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데요. 김 내정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2번째 국세청장이 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6월 한승희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약 2년 만에 이릅니다. 이 김 내정자의 국세청장 임명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우선 내부 승진 인사를 함으로써 조직 안정성을 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국세청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런 기관의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를 맞아 권력기관을 쇄신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7월 말에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임기가 만료돼 교체될 예정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쇄신은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LP판, 라디오, 또 두꺼비 소주. 과거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지만 지금은 좀 찾기 힘든 물건들이죠. 추억이 되어버린 이 같은 제품을 활용해서 젊은 층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서는 마케팅이 요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이 카페에는 LP판과 손때 묻은 라디오 등 향수를 자극하는 물건이 가득합니다. 라디오 부스에서는 DJ가 사연과 함께 음악을 들려줍니다. 고객들은 의외로 20, 30대 젊은 층이 많습니다. 다방 같은 데 가면 커피 마시면서 음악도 듣고 이랬던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라디오 들으면서 좋아하는 음악 녹음도 많이 했었고 이런 추억들이 생각도 나고. 이 카페에는 국내 한 식품 대기업이 한시적으로 오픈한 이른바 팝업 매장입니다. 특이한 점은 과거에 대한 추억과 함께 인스턴트 커피만 판매된다는 점입니다. 라디오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제품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된 공간입니다. 또한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를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주류 회사는 1980년대를 함께 지나온 대표적인 소주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옛날 술집을 가보진 않았는데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익숙함, 그리고 향수, 추억 같은 거를 이용하면 좋은 것만을 주로 기억을 하는 어떤 그런 증후군적인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감각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롭게 인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면서 옛 고객을 다시 끌어들이고 젊은 소비층에는 기업의 대표 제품을 각인시키는 뉴트로 마케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 산하의 투자 목적 회사 그레이스 홀딩스가 오늘 한진칼의 주식 지분을 기존의 14.98%에서 15.98%로 늘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은 고 조양호 회장과 유족 등이 지분 28.95%를 보유한 데 이어 KCGI가 15.98%를 갖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맑은 하늘에 깨끗한 공기까지 활동하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날이 다소 더워집니다. 낮 동안 서울은 26도, 대구와 강릉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보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서늘합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내일도 공기 상태는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겠고 오존의 생성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도가 높아지는 오후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차도와는 거리를 두고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6도, 청주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 강원, 영동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갈수록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낮 동안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비 예보가 없는데요. 따라서 갈수록 기온이 올라 더워지겠고요.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